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천선을 바라보던 코스피가 외국인들의 2조 원 넘는 매도 폭탄에 다시 3,92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물량을 쏟아내면서 달러원 환율은 다시 1,47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고환율이 외국인 이탈을 가속하는 모습인데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외국인 수급의 방향성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이민우 기자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은 대다수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대주주인 LG화학이 지분율을 줄인다는 소식에 7% 가까이 급락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2% 넘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달러원 환율은 7원 20전 올라 1,470원에 도달하면서 고착화된 고환율이 외국인의 환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환율의 꾸준한 상승세가 외국인들 자산 배분에 있어서 국내 주식이라든지 주식권을 줄이려고 하는 기계적인 매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의 안정세가 지수익 안정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외국인의 매도세에 코스피는 나흘 만에 떨어져 1.5% 넘게 떨어진 3,920선에 마무리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틀 만에 다시 매도세로 전환해 2조 원 넘게 팔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금리 인하 여부가 외국인 수급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12월 FOMC 회의 결과 12월 선물 옵션 만기 좀 지나고 나면 외국인 자금들이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고 차기 연준 의장이 선임되는 모습이 나오면 연말 산타넬리가 가시권에 좀 들어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정책 수혜 기대감에 외국인 수급세가 몰리면서 10거래일 만에 910선을 탈환했습니다. SBS 비지 이민우입니다.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은 25%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에 부재 감세 비판을 고려해서 50억 원이 넘는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 3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 교육세와 법인세 조정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배당소득세 결론이 났군요. 네, 여야는 배당소득 3억 원 이상 구간 세율을 기존 정부안 35%에서 25%로 낮췄습니다. 기업들의 배당을 유도한다는 취지인데 다만 부자 감세를 고려해 50억 원 초과 구간을 별도로 만들어 세율을 30%로 정했습니다. 법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 배당한 기업들이 해당되게 됩니다. 대상 기준은 기존의 직전 3년과 비교해 배당이 5% 이상 늘어난 기업에서 전년 대비 10%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교육세와 법인세가 문제였죠. 네, 기재위에선 결론을 못 내 공의 양당 원내대표에게 넘어갔는데요. 이들 역시 기재위 간사들과 함께 1시간 가까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힘 기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계속적으로 협의를 좀 더 하고 일요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법인 세율은 전 구간 1%포인트, 금융사에 걷는 교육세의 경우 연수익 1조 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0.5%포인트 올리기로 했는데요. 야당에선 법인세율 인상에서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제외해야 하고 교육세의 경우 일몰 조항이라도 필요하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본회의에는 정부안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이번 여야가 합의한 배당소득세 조정안에 따라 고배당을 받는 투자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럼 이 구간별로 얼마나 세금이 달라지는지 우영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을 종합과세에서 떼어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주주 입장에서는 기존 과세 구조보다 세부담이 줄어드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 1억 원을 받으면 현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 세금이 3,500만 원 수준이지만 분리과세 기준을 적용하면 세금이 종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금액대가 커질수록 받게 되는 세제 혜택이 커지는데 55억 원 초과의 경우 30%가 적용돼 세금 부담이 기존보다 10억 원 이상 줄어듭니다. 시장에선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감이 큽니다.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사실 낮은 세율로 한 거기 때문에요. 장기 배당 투자 문화를 형성하는 데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일각에선 세금만 깎아주고 실제 배당은 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배당을 하지 않고서라도 회사의 이익을 개인 사적으로 유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대주주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특히 50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30% 세율을 적용받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배당을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죠. 대통령실은 최종 합의안이 배당 활성화 효과를 위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종합소득과세에서 배당 소득을 빼내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3년간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 ELS 불안전 판매와 관련해 5개 은행에 과징금 약 2조 원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 이 소비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세운 금감원이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채나리 기자. 네, 채널입니다. 이 조단이 역대 처음 아닙니까? 네, 과징금과 과태료의 합산 규모가 약 2조 원으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첫 조단위 과징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과징금 과태료 부과 내용을 국민은행과 신한, 하나, 농협, 제일은행 등 5곳에 통보했습니다. 우리은행도 판매사지만 규모가 가장 작아 제재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역대급 과징금을 통보한 만큼 기관 제재 수위도 모두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인적 제재 대상에서는 은행장 등 최고 경영자는 제외됐는데 관련법 도입 이후 CEO 제재의 주된 근거가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지만 앞서 파생결합 펀드, DLF 손실 사태 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또 DLF 사태 때와는 달리 상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CEO 처벌로까지 이어지긴 어려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년 동안 끌어온 문제인데 이대로 결정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에 해당 안건을 올리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를 시작합니다. 과징금 부과 규모와 기관, 인적 제재 수위는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되게 되는데요. 이대로 확정될 경우 자본 비율에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일단 은행권은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9월 기준 홍콩 H지수 연계 ELS 계좌 중 손실이 확정된 계좌 원금은 10조 4천억 원, 손실 금액은 4조 6천억 원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달러에 투자하는 환테크에도 뭉칫돈들이 물리고 있습니다. 은행의 달러 예금이 대표적인데 현재 상황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최근 달러 예금에 돈 얼마나 몰렸습니까? 네, KB국민, 신한, 하나 등 5대 은행의 달러 예금 잔액은 지난 24일 기준 631억 8,219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말보다 약 45억 2,185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5대 은행의 원화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1년 만기 기준 연 2.55에서 3.1%인데요. 그런데 달러 정기예금은 금리 수준이 높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경우 연 3.23에서 3.41%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에다가 달러원 환율이 높을 땐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어 투자자 유입을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거주자 개인 외화 예금은 전달보다 2억 4천만 달러 늘었는데 한국은행은 환차익 투자 수요가 증가한 영향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데 이 덩달아서 달러보험도 인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5대 은행에 따르면 올해 달러보험 상품 누적 판매액은 지난 21일 기준 1조 5,526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판매액 약 9,641억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달러보험은 매달 보험료 납입과 보험료 수령 모두 달러로 이뤄집니다. 다만 최근 달러 예금과 달러 보험으로 자금이 빠르게 몰리면서 우려가 나오는데요. 달러 예금의 경우 달러가 은행에 묶인 채 외환 시장에 풀리지 않아 고환율 지지에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달러 보험은 환율 변동폭이 커져도 중도 해지 외엔 대응이 어려워 가입 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무궁화 신탁의 자회사인 무궁화 캐피탈이 결국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금융당국이 무궁화 신탁에 대해서 재무 개선 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자회사까지 채무정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궁화 캐피탈이 법원의 회생 절차 문턱을 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어제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절차를 개시하고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내년 1월 16일로 공고했습니다. 무궁화 캐피탈은 이달 초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89억 원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로 돌아섰습니다. 고정이하 채권 비율은 88%, 연체 채권 비율은 95%에 달해 사실상 대부분의 대출이 연체된 상황입니다. 자산 규모도 840억 원에서 429억 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PF 대출 비중이 큰 사업 구조에서 시장 침체가 직격탄이 된 셈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생 절차가 모 회사인 무궁화 신탁의 재무 개선 명령 이행을 위한 분리 구조 조정이라고 분석합니다. 무궁화 신탁은 책임준공형 PF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과 소송 부담으로 영업용 순자본 비율 NCR이 급락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재무 개선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자본 확충과 자산 매각을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부실 자회사인 무궁화 캐피탈을 회생 절차로 분리해 채무를 정리하고 매각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설명입니다. 통상 재무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탁사의 자회사 매각 등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특히 자회사가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위험 요소를 안고 있을 경우 이를 정리하는 방법을 통해 재무 경영의 개선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번 조치로 부동산 PF 시장의 유동성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중소규모 시행사에 대한 대출 집행이 막히면서 일부 사업장에서 공정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이런 신탁사들 부실은 과거 부동산 호황기에 적극적으로 늘려왔던 책임 준공연 신탁 사업의 후폭풍입니다. 공사비 원가 상승과 건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시공사들의 리스크를 고스란히 이 신탁사들이 떠안게 된 겁니다. 악성 미분양인 준공후 미분양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탁사들의 부실 문제는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어서 윤지혜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공사와 관련해 신한자산 신탁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주단에 57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공사가 원자재 수급 차질과 공사비 급등으로 2023년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책임 준공 확약을 맺은 신탁사의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부동산 호황기에 책임 준공형 신탁 사업으로 몸집을 빠르게 불렸던 신탁사들은 악성 미분양 쇼크에 부메랑을 맞고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비용을 버티지 못한 중소건설사들의 공사 지연과 미분양까지 겹치며 막대한 비용을 떠안았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구조의 악순환과 신탁사 부실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 1,400원대를 유지를 하면 우리나라는 물가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생산자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원가가 올라가잖아요. 우리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기본적으로 책임 준공을 확약했던 신탁사들을 압박을 해서 돈을 받아내야 될 거고요. 악성 미분양 증가는 시장 경색을 더 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2만 8천여 가구로 증가했습니다. 지방 분양시장 침체가 계속되며 주택업계에 직접 재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부실을 우려한 대주단이 자금 회수를 압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먼 이야기 같은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은 이 크루즈 모드와 같은 형태로 이미 우리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런 기술들에 지나치게 의존했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정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호남고속도로 화천 1교 부근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작업 차량의 경광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보다 한 달 전 통영 대전고속도로 양학교 인근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차선을 달리던 차량이 앞에 있던 작업 차량을 피하지 않고 충돌한 겁니다. 조사 결과 이 차들은 ACC 모드, 이른바 크루즈 모드로 주행 중이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차와의 거리나 차량 속력을 유지해주는 이 기능은 운전자의 피로를 덜어주지만 자칫 전방주 시에 소홀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ACC 모드 주행 사고는 12건으로 1년 전 4건보다 3배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2명에서 1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허가를 받고 자율주행 기업이나 기관들이 시험하고 있는 차량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건이었던 자율주행 사고가 올해는 9월까지 벌써 14건을 넘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알아서 얘가 운전해주지라고 생각해서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고 딴 데 시야를 돌리다가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다 본인이 책임이고 본인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고. 정부 간에 세운 내후년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달성하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안전대책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 요즘 금리도 금리지만 규제로 줄어버린 대출 한도가 가장 큰 고민이죠. 집값은 치솟는데 현금은 부족하니까 외곽으로 밀려나는 형국인데 그래도 일부 실수요자에게는 틈새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유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호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 대출 한도 다중 제한입니다. 주택 가격에 따라 금액은 최대 6억 원까지로 제한하고 여기에 담보 인정 비율 LTV 40% 제한이 추가됩니다. 또 소득에 따라 차주별 한도를 매기는 DSR 계산 시 더해지는 가산금리도 올라 대출 한도를 낮춥니다. 하지만 생애 최초 구매자는 이중 LTV 제한만큼은 비껴갑니다. 서울에서 시가 10억 원짜리 집을 산다고 할 때 LTV 40% 규제가 더해지면 집값의 40%인 4억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애 최초 구매자라면 집값의 70%까지 받을 수 있어 DSR 요건만 충족한다면 최대 한도인 6억 원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6억 원 이하 집을 사는 경우엔 정책 대출인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이 대출 한도나 금리 면에서 모두 유리합니다.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일반 주담대보다 많은 4억 2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고 금리도 3%대로 동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생애 최초 대출을 활용한 내 집 마련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여지고요. 아직 정고점 회복이 더디거나 전세 가격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는 곳들 위주를 살펴보신다면 유효한 틈새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실수요자를 위한 추가적인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유통업계가 부진했던 사업들을 대거 정리하며 경영 효율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와 고금리 또 고환율로 인한 비용 증가로 인해서 본업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 핵심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정대한 기자입니다. 배달앱 시장에 새롭게 도전장을 낸 HY. 무료 배달과 낮은 중개 수수료율을 무기로 내세웠지만 1년 반 만에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의 거센 공세에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공 배달앱까지 경쟁에 뛰어들면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탓입니다. 마트와 편의점, 배달앱 등 벌려놓은 사업이 많은 GS 리테일도 선택과 집중에 한창입니다. 식자재 가공회사 퍼스프 사업을 정리한 데 이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반려동물 플랫폼 어바웃팻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롯데 칠성음료는 클라우드, 크러쉬 등 20리터 대용량 생맥주 생산을 내년 상반기 중단합니다. 호프칩 등 외식업체에 유통되는 해당 제품들의 원가 부담이 큰 데다가 소비 위축이 이어지면서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비하고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비주력 사업이라든지 이익이 남지 않는 기업들은 매각을 해서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유통업계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나왔습니다. 은퇴 후에 이렇게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 원씩 받는다면 노후 걱정은 덜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월 100만 원을 넘기기도 드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급액을 늘려도 자칫 건강보험료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정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연금 최고 수급액은 월 318만 5천 원, 평균 수급액 67만 9천 원과 4배 넘게 차이 납니다. 부럽죠, 그거는. 나도 처음부터 88년도부터 보는데도 우리는 조금씩 보서 그런지 하여튼 우리는 20년 딱 붙고 만기가 됐는데도 80만 원밖에 안 돼.
올 1월부터 월 300만 원 넘게 받은 수급자의 경우 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88년부터 30년간 보험료를 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연금 수령 시점을 5년 뒤로 미루면서 연평균 7%대 이자 수익까지 더 받는 쪽을 택했습니다. 기존 연금액보다 총 36%를 더 받게 됐지만 대신 다른 부담이 커졌습니다. 연금 수급액이 월 200만 원을 넘길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건보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 2천만 원으로 내려왔는데 피부양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될 때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건보료는 월 평균 22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퇴직,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엔 부과되지 않는 건보료가 국민연금에만 부과되는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같은 액수라도 사적연금보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더 불리하다며 건보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 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정부가 비만 치료제들을 유해 우려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내에서 뜨거운 열풍 속에서 해외에서 직구로 들여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었습니다. 똑같은 약인데도 가격은 옆 나라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비싸서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신채영 기자, 위고비와 마운자로 국내 반입이 안 되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유해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분류한 데 이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세관은 입국 통관 과정에서 해외에서 사온 비만약의 반입을 금지하고 택배를 통한 해외 직구 비만약도 차단하고 있습니다. 세관에 유치된 비만약을 돌려달라는 민원이 쇄도하면서 세관이 고역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관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지참하는 등 일부 경우에 한해 비만약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직구 열풍이 거센 건 국내 약값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데요.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선에 달합니다. 그마저도 수요가 많아 구하기 어렵다 보니 가까운 일본에서 처방받아 구매해오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마운자로 국내 약가 정상화를 요구하는 글도 올라왔는데요. 한 청원인은 국내 가격이 일본보다 2.5배 비싸다며 건강권의 심각한 불평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합성 니코틴을 규제하는 법안이 곧 국회를 통과하면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지금 수준의 2배 넘게 오를 전망입니다.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나 또 영세업체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감면책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윤영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오를 전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관련 법안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준비기간 4개월을 거쳐 시행될 예정인데요. 천연 니코틴 액상에는 1ml당 1,799원의 세금이 붙는데요. 현재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합성 니코틴 액상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 30ml 평균 2만 원에서 3만 원대에 판매하던 제품이 7, 8만 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30ml를 일반 관련담배 약 10갑 정도 용량으로 보고 있는데요. 단순 계산하면 일반 담배 10갑은 4만 원대, 비슷한 양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그 2배인 8만 원대인 겁니다. 때문에 업계에선 세금 부담 급증으로 영업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해당 법안의 부대 의견에 이 법이 시행될 때 세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정부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담배에는 개별 소비세, 담배 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의 세금이 붙는데 각각 소관 부처가 다릅니다. 개별 소비세를 2년간 50%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은 이미 여당에서 발의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논의 중이고요. 행정안전부도 담배 소비세와 지방교육세 한시 감면을 의원 입법으로 내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0ml 2, 3만 원대인 제품에 3만 원 넘는 세금이 붙으면서 5, 6만 원대가 되는데요. 일반 담배와 비교하면 약 1.5배 가까이 될 전망입니다. 관련 업계에선 일시적 감면만으로는 부족하다며 1ml당 1,799원 수준의 세금을 300원 이하로 낮추거나 담배 과세 체계를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